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건물을 한 2년에 걸쳐서 지은 셈입니다. 기간으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원불교 온강 디지털대학교 총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우리 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에 감사원 직원이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 원불교 디지털대학에 입학을 했냐 했더니 자기가 여기 건물을 짓는데 감사를 왔답니다. 감사를 왔는데 자기가 전국에 많은 여러 군데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짓는 집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를 했지만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처럼 정말 정부하고 기관이 이렇게 합력을 해서 모범적으로 건물을 짓는 좋은 사례가 되어서 야, 원불교를 좀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원불교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불교 디지털대학을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제가 한 분, 그리고 출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교정원장님이 이제 이사장님이라고 해도 실무적으로는 세 사람이 일을 했는데 이 집을 지어지면서 마무리될 때까지 전혀 하자가 없이 뭐 법적으로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이 큰 규모를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걸 보고 물론 우리 내부에서는 그 신부자들끼리 그 갈등도 있고 견해차도 있고 그런 약간의 그런 그 잡음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이 집을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지어냈어요. 그래서 감사원 직원도 인정을 했고요. 그 뒤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영광분하고도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그분들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담당하는 우리 제가 한 분, 출가 두 사람이 돈에 욕심이 없어. 그렇죠? 내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무슨 내가 뭐 그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그 부처님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라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서로 갈등은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한 사람도 다친 일이 없고 우리 교무들도 우리 제가교도 아무도 그런 일이 없이 이 집을 완성을 해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대종사님 교법으로 공부한 결실이다. 공부를 해서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 결실이 작업 취사로 놔두어야 돼요. 그 놔두지 않는 수양, 놔두지 않는 연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 작업 취사를 잘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양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모든 공부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취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무, 식물 하나도, 과일나무 하나도 줄기와 잎과 꽃이 다 좋지만 열매가 잘못되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수양을 잘해서 하더라도 결국 취사를 잘해서 복을 장만하고 우리가 일을 성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과목보다도 작업취사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에 왜 수양을 하느냐?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연구는 뭘 하려고 하느냐? 연구 목적은 취사 잘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취사는 왜 잘하느냐? 결국 회복을 우리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취사를 잘한다. 이렇게 우리 교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제1조, 상시응용주의사항 제1조가 뭐죠, 여러분? 응용하는데 원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거기 핵심은 취사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마음을 해가지고 생각을 잘해서
취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용지상 1조인데 이게 작업취사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작업취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이 8조 공부야. 이제 수양에도 신분후성이 필요하고 연구에도 신분후성이 필요하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작업취사에서 신분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분후성, 확실한 신념, 분, 용기, 집념, 집중, 정, 신분후성, 끈기 이게 아주 작업취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잘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작업취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분후성의 그런 8조 진행 4조가 절대적으로 우리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리에 있는 신분후성의 8조 진행 4조 공부를 사실은 작업취사나 이 수행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기 책임을 수행하는데 신분후성은 모든 일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종사님께서 중생들을 이렇게 다 관찰해 보시고 왜 사람들은 작업취사를 잘 못하는가? 왜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후회를 우리가 하게 되느냐? 그 원인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매우 유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가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비를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상황을 잘못 파악했구나. 이런 몰라서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시비를 몰라서. 이걸 대처를 잘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일을 성공해야 할 것인가 막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성공할 때는 내가 시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몰라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로 크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일을 성공하는 데 장애되는 것은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요. 내 안에서 감정이 폭발해요. 그럼 판단이 흐려져. 그렇게 감정이 일어났을 때 하는 판단은 절대로 우리가 그걸 잘 봐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린 취사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감정이 개입이 되었는가, 내가 그때 어떤 욕심이 발동한 것이나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내 판단을 가늠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습관이 자기 모습이에요, 그게. 그것이 객관성이 없거든, 습관은.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인 자기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자기 습관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취사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시비를 정확히 알았느냐, 내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그동안 해왔던데 습관이 나를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을 늘 점검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미 부처님께서 딱 정해 주셨어. 작업지사 목적에 보면 확실히 밝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그 원인이 3가지에서 내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첫째, 일의 시비를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무지에 대한 경계죠.
그래서 정말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법문을 대조하기도 하고 또 선배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과거 그 경험자들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이 시비의 판단을 무지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리 연구 공부야 알고 보면. 그래서 사막은 반드시 상호 보완적이 돼야 된다. 즉 작업지사는 수양과 연구가 받쳐줘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사를 할 때 연구를 받쳐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수양 공부예요. 수양 공부. 수양 공부. 그래서 작업지사를 잘하려고 하면 정신수양 공부를 틈틈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되고 또 맑게 내 마음을 늘 관리하는 수양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굳은 습관. 대종사님께서요, 그 표현을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라고 했어요. 철석. 돌이나 쇠처럼 굳어 있다고 해요. 사람이요, 그 습관이라고 하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대표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걸리는 습관이 뭡니까? 악습이 뭡니까? 응? 우리 중생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 나쁜 습관. 아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마세요. 그것이 30계문입니다. 30계문이 그래요. 그래서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수백 개의 그 계문을 주해서 악습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은 좀 대범하게 크게 이제 단계별로 그것도 단계별로 30계문을 밝혀주셨는데 그 30계문이 우리 모든 중생들이 대체적으로 걸리는 아주 철석 같은 굳은 습관이니까 그걸 극복해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고칠 것이냐, 나는 무슨 습관이 각각 개개인이 갖는 습관도 있지만 우선은 대체적으로 30계문을 늘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자기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30계문은 늘 그냥 있는 계문이고 나는 뭐 나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사실 공부 요령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근기 있는 그 청년들은 상당히 30계문이 많이 극복이 되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보면 아주 내면으로 우리가 계문을 범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그런 그 습관을 우리가 극복해야지 제대로 취사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 이제 그런 그 취사를 잘하려고 하면 유문형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유문형 공부. 유문형 공부를 하는데 유문형 공부를 자산상사님께서 뭐 많이 밝혀 주셨지만 자산상사님께서는 3단계로 이렇게 밝혀 주셨어요. 첫 단계가 이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1단계라고 해서 온전한 것이죠. 온전하게. 온전한 생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아주 냉정하게 사리를 궁굴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이 판단이 참 어렵죠. 예, 판단 이걸 쉽게 생각하죠. 이게 두 번째 유념을 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판단의 결과에 따라 옳은 것은 하고 그런 것은 안 하는 단계가 이제 유무념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죠. 이게 이제 작업지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무념 공부를 우리가 생활화해야 되는데,
그 유문형 공부는 엄불교에서 그 교리 가운데 대중적으로 생활하는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을 챙기고 또 대조하는,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아까 3단계를 오가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경계를 당해서 내가 항상 마음을 챙겨서 경계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참으로 마음이 이제 유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그 깊이 좀 공을 들이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마음을 챙기는 그 유념 공부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오전에 마음은 오전에는 챙기는데 오후에는 풀어져 버리고 또 저녁에는 풀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 마음이 오전, 오후 또 저녁 잘 때까지 늘 마음을 공부심을 챙기고 유지하는 것, 이게 아주 우리 수행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유문형 공부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문형 공부도 그렇게 계속 공을 들이고 보면 이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안 챙겨도 마음이 챙겨져. 이게 이제 무시선 공부고 원불교 유문형 공부의 어떤 그 훈련이 잘 된 상태죠. 우리 청년들은 일반 사회인들과는 달리 항상 마음을 챙기는 것이 생활화돼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풀어져 가지고 뭐 자유롭게 한 것 같지만은 늘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게 하는 속에, 그 속에 항상 마음의 중심이 있어 가지고 내가 법과 법 아닌 것을 늘 챙기는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원불교 수행 그 특징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생각으로 유문형 공부를 해서 작업지사를 하는데 경계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쭉 작업지사에 대한 대체적인 원리를 밝히시는데, 이제는 정말 실제 경계를 당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대조로 작업지사를 하고 살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일과 이치 간에 또는 대인 관계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아요. 오해를 많이. 여러분 자기는 오해 없이 사는 것 같아도요, 하루에도 수없이 오해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해만 해도 되는데 오해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해까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또 오해는 또 새로운 오해를 낳게 돼요. 친구 셋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오해하면 그 오해가 이쪽으로, 여기서는 세 사람이 오해로 그냥 쩔여가지고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참,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오해가 많을까? 왜 오해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극복하도록, 상황을 진실하게 알도록, 제가 늘 그런 비유를 합니다. 왜 귀가 둘인지 아세요? 요리 듣고 이리 흘러버리라, 그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그 의미도 좋은데, 저는 모든 작업 지사를 할 때는 양쪽 얘기를 다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저는요, 벌써 공중생활을 한 40년 했잖아요, 제가. 40년이요, 50 다 되네요, 50년 다 돼. 그런 속에서 얻은 중요한 결론은, 이야기는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된다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저는 스스로가 알게 됐어요.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하면 굉장히 균형 있는 판단을 하게 돼요.
자, 집에서도 세 형제가 있다면 이 형제 얘기도 저 형제 얘기. 친구 간에도 이 친구 저 친구. 찬성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반대하는 사람도 듣고. 위에 선배 얘기도 들어보고 후배 얘기도 들어보고. 반드시 한 사람 얘기만 자기가 그 얘기 듣는 통로 한 사람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굉장히 균형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판단을 할 때 딱 듣고 결정 내리지 말고 유보 상대방 얘기도 듣고 또 들어보고 그리고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이게 오해를 줄이는 최선의 길이고 우리가 작업지사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다. 현대사회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이해할 것은 이제 제가 사리연구에서도 이렇게 밝혀졌지만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와의 차이, 서로 간의 차이, 모든 생각은 차이가 있다.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작업지사를 할 때 매우 유의할 점이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여유 있게 사물을 균형 있게 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최근에 제가 전 종법사님께서 받들은 얘기입니다. 종법사님께서는 서울에서 오래 살으셨거든요. 사무국장에서부터 오래 이제 교구장님 오시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한 분은 인사동으로 갔대요. 인사동으로 가는데 그때 참 우리 현 종목사님께서 굉장히 그런 문화적으로 감각이 많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인사동을 쭉 지나가는데 화랑을 딱 찍어놨는데 화랑 안에 보이는 그림이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풍경을 그린 그림이 있더래요. 참 좋다. 그래 그 그림에 끌려서 그 화랑을 들어갔대요. 참, 제가 저 겨울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하랑방 주인한테 그랬더니 그 하랑방 주인이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저 겨울 그림이 좋아하는 것은 선생님은 겨울에 태어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겠어요? 사람은 자기 태어난 계절을 좋아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걸 새삼 느꼈어요. 어려서 먹던 음식을 일생 동안 좋아하는지는 알았어도 날씨도 사계절 가운데 좋아하는 계절이 자기가 태어날 때 계절이 좋다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 진즉 알았습니까? 어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말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 그게 다른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르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건 다르고 그것만 그러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사를 할 때 모두가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 이 다른 것들은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세상은 이 다른 것들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요, 정치가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분배예요. 분배를 잘하는 거예요. 서로 주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처지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잘 두어서 모든 국민이 균형 있게 균등하게 배분을 잘하는 것이 이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정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지도자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된다. 우리 어물교에서는 자리 있다 그랬잖아요. 서로가 이롭게 모든 사람이 상호 이롭게 서로 윈윈해야지 한쪽만 윈윈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취사의 중요한 덕목이다 그게. 그런데 이제 대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대화는 항상 가불관계로 대화를 하면 안 돼. 반드시 대화는
동등해야 되고 서로 존중되는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대화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제 그 경계를 당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취사를 해야 되겠고, 근데 일생을 취사를 잘하고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지요? 그런 비결 알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인지를 또 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수행품 33장에 밝힌 교리예요. 우리가 취사를 잘하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원이라는 말이 목표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각자 본래 세운 바 서원을 대조하라. 서원이 있어야 대조하죠. 목표가 있어야 대조하죠.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대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제 다르고 오래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 판단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나는 내 목표가 그러시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 내가 지금 자다가 툭 찌르면서 너는 지금 목표가 뭐냐? 그러면 딱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우리 의식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자기가 뜻하는 목표, 자기가 어떤 오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취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취사, 그냥 상황의 층부 따라서 강남 가는 거예요. 나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취사를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덕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도가에서는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뭐 서원도 좋지만 표현을 달리해서 우리가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내 목표는 무엇이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 놓고 경계를 당하면 항상 그 목표를 대조해야 해요. 이건 내 목표에 가는 길이냐, 내 목표에 역행하는 일이냐. 역행만 안 해야죠. 그것은 전부 내 목표를 돕는 일, 목표로 가는 길이 돼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저는요, 우리 취사하는데 삶에서 아주 정확한 제시를 하신 본문이다. 그동안에 제가 수많은 그 도서 책들을 보면요, 전부 그 훌륭한 사람들 책 가운데는 하나같이 제시하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 왜냐, 그분들 모든 석학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것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전부 깨닫고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목표, 서원을 늘 설정하고 그것이 판단에 항상 영향을 주고 기본 방향이 되도록 우리 해야 된다. 그래야 취사가 톡톡 떨어진다.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취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목표가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마음에 스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스승님을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좀 멀리 느껴지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마음에 스승님이 있느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자문받고 여쭈을 스승님이 있느냐.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감정을 받고 여쭙고. 미국은 그런 걸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하면 전부 돈을 받는데요. 변호사도.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부모님께 여쭙다고, 선배한테 여쭙는다고 돈 달라고 안 해. 안 할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 스승의 개념이 또 항상 어떻게 훌륭한 법사님이 스승님이고 뭐 어디 총장님이 스승님이고 이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엄불교 스승님은 큰 그런 스승님도 되지만 정말 나를 잘 알고 나에게 객관적으로 나를 알아서 충고해 주는 선배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친구도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친구, 그래도 생각을 냉정히 잘하는 친구 두 사람을 앉혀놓고 차를 셋이 마셨다. 얼마나 좋은 스승인지 몰라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친구의 하나만은 부족한 두 친구 정말 알뜰한 충고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취사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중요한 것을 다 취사 처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가르쳐주고 뜻하시는 스승님을 대조하라는 그 속에는 그렇게 폭넓게 우리가 이 해석을 하고 또 실생활에 실질적인 그런 대조하고 감정받는 그런 선배 스승님들이 계시는 것이 인생을 취사 잘하는 길이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는 실수를 해요. 취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치 이것은요,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가 잘못되면 그 집은.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은 정말 나를 감정해주고 지도해주고 내가 감정받을 수 있는 스승님을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일생을 내가 참 취사자라고 사는 비결이다. 이건 생각만 하면 가능해요. 내 주변에 스승이 널려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담을 쌓고 혼자 골방에서 고민만 할 일이 아니다. 이게. 세 번째는 그때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도라고 그래요. 상황 같은 중도 공부예요. 중도. 이 중도가 쉽지 않죠. 이제 스승님 감정을 받을 지금 여유가 없어. 지금 내가 판단을 해야 돼. 그 중도. 그때는 이제 내가 마음을 텅 비우고 경전의 말씀도 생각하고 나를 지도했던 부모님 말씀도 생각하고 나를 많이 지도했던 교수님들 말씀도 생각하고 스승님들의 마음도 선배들의 얘기도 생각하면서 이제 냉정하게 치우치지 않게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어느 한편에 기울어지지 않는다. 양쪽 얘기를 다 듣는다. 이게 중도예요, 중도. 정말 중도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도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절대 내가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냉정하게 우리가 대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마지막이 당시 형편을 살피면서 판단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생을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그 비결이 바로 수행법 33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취사를 할 때 유의할 것은 보통은 모르는데 어려운 경계를 당해서 내 스스로가 그 취사를 극복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념을 해야 할 방법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가 신념이 있는 사람, 내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대해 신념이 있는 사람은 취사가 잘 돼요. 근데 신념이 없어. 평소에 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그 신념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한지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송나라 때 자한이라는 제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한이 이제 그 관직에 있을 때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옥을 보물을 하나 캤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전문으로는 그 감정하는 사람한테 보이는 게 정말 그건 보물이에요. 천냥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갖기가 갖고는 싶지만 그래서 그때 자안이라는 제사를 위에 이렇게 갖다 선물로 바칩니다. 그때 자안이 한 말이 유명해서 자안지보라는 자안의 보물이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농부에게 나는 이 보물을 향해서 내가 탐욕,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나는 보물이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농부의 하는 말, 당신은 이것이 보물이지 않냐? 그렇죠? 사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 다 보물을 얻는 길이 있다. 둘이 다. 그러면서 그 보물을 그 농부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보물을 얻어서 보물을 얻었고 자아는 그것을 욕심을 거기서 내지 아니하고 욕심을 다 놓아버리기 때문에 다시 보물을 얻은 거죠, 자기는. 그래서 우리는 둘이 다 보물을 얻은 것이다. 그러면서 돌려줬어요. 그거 참 쉬운 일이지만 그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자아는요, 정말 그 어떤 유혹에, 물질의 유혹, 보물의 유혹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물로 삼는 아주 신념이 강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안이 나중에는 그걸 계기로 해서 뭐 임금이 됐다고 나중에 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가치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판단을 제가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청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경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요 살다 보면요 머리가 그냥 확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요. 경계 없이 평범할 때는요, 뭐, 우리 걱정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디서, 어느 나이 때, 나한테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경계가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경계가 올 때요, 대비할 것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정말 앞이 캄캄해. 절벽이요. 이제 길이 없어. 그래도 그런 상황이어도 평소에 모든 문제는 반드시 길이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신념을 가지고 산 사람과 정말 무방비한 상태에서 경계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성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문제는 경계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되느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 여유가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경계를 또 이제 생각을 하려면 경계를요, 어떤 그 어려운 경계라도 경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거부하면 경계가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업을 짓게 되니까 경계는 오면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제가 이제 어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압을 받은 일이 있어요. 지압. 2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게 누르고 지압을 하더니 죽겠어. 그래서 그만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되게. 근데 이제 이미 약속은 되은 것이 2번째 받는데 그때 내가 생각을 돌렸어요. 네가 한번 생각을 돌려보자. 그리고 2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통증이죠. 그 통증을 받아들이자.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또 생각을 이 통증은 내 병을 치료하는데 약이 되고 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 두 가지를 돌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는요. 그 통증이 아주 제가 어제는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한 10%나 20%, 80%는 거부를 했다면 반대가 되더라고요. 생각이라고는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즐겨. 아픈 것을 즐겨. 그리고 이 즐기는 이것이 내 뭐 건강에 도움, 은혜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그 통증이요. 감사해요. 감사해. 좋아.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젊으니까 나중에 이제 경험해 보세요. 예. 그런데 사실은요, 이 통증에서도 그런데 모두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말을 듣는다든가 그럴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또 한 가지 유념을 해야 할 건 뭐냐면, 경계 중에서는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여러분 늘 시험 속에 살다 이제 지금도 하는 사람도 있고 졸업한 사람도 있겠는데, 시험에는요, 시험을 낼 때, 선생님들이 시험을 낼 때 쉬운 문제 몇 개, 중간 점수 몇 개, 또 분별력을 높이려고 어려운 문제 몇 개, 이렇게 균형 있게 내야 시험 문제를 잘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 차이는 어디서 나오죠? 예, 난이도가 높은 점수에서 분별력이 생겨요. 그렇죠? 인생도 경계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놔요. 그걸 알아야 돼. 인생을 쉽게 쉬운 문제만 대본 사람은 결국 평범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수준이라든가 질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난이도 높은 경계에서 분별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난이도가 높은, 감내하기 어려운 경계가 있으면, 내가 이거 좋은 점수를 말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가지게 되고 자녀를 키우게 되고 또 부모님을 모시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정말 특히나 남자들은 그 어머니 말을 받들어야 할지 부인 말을 받들어야 할지 그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때 잘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남편은 아주 훌륭한 그 남편을 인정받아요. 자, 시간이 돼서 그 시간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